이 정든 성시에서 만수는 자잘리나 결영제 같은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묻자고 주동적으로 제기해온 것은 인민혁명군과 설린 우호관계를 가지고 그 배경 밑에서 적들에 대한 군사적 우세를 유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어이성도 한때 우리에게 자잘리를 묻자고 요청해왔다. 자잘리라는 공간을 통하여 인민혁명군과의 연합을 실현하고 공산주의자들을 그 연합에 빗끌어 매두려는 것은 반일부대 일반이 취하고 있던 공통적인 경향이었다. 그렇지만 자잘리나 결영제 같은 것이나 묻는다고 하여 반일공동전선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그것이 공관동맹으로 발전하는 것도 아니었다. 공관동료관계는 실전 속에서만 발전할 수 있으며 거듭되는 실현을 통해서만 그 진가를 가늠할 수 있다. 우리가 백두산으로 진출하는 새로운 정세 하에서 적을 제압하기 위한 공동의 군사작전을 펼치는 것은 반일부대를 인민혁명군의 충실한 동맹자로 만들며 그들과의 연합을 공고한 것으로 만드는 좋은 계기로 될 수 있었다. 1936년 8월의 무성현성 전투는 우리와 반일부대들과의 공동전선을 확고한 것으로 되게 하는 데서 특출한 의의를 가지는 하나의 대표적인 전투였다. 우리 공동전선을 모은 김에 큰 성실을 하나 제껴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넌지시 이런 제기를 하자 만수는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쾌히 응해 나섰다. 제낍시다. 김사령 내 부대하고라면야 무슨 대적인들 못 제끼겠소. 나는 지금 천하를 쥐락펴락할 것 같은 기분이 외다. 큰 성실을 하나 들이칩시다. 일본군이라면 맞서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주랭랑을 넣었던 산림부대 2령의 대답치고는 놀랄 정도로 자신만만하였다. 약담대 기운에 덕으로 생겨난 허세가 아닌지도 몰랐다. 만수는 우리 앞에서도 약담대를 서슴없이 들이빨군하였다. 그것은 그가 우리를 각별히 신임한다는 표시였다. 원래 중국의 아편 중독자들은 파기 없는 생소한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약담대를 피우지 않았다. 만순이 우리를 허물없는 진지로 생각하는 것은 어느 뭐로 보나 좋은 일이었다. 원래 그는 반일부대 대장이 될 때까지만 해도 약담대를 피우지 않았다. 초기에는 싸움도 본때있게 하였다. 싸움이 있을 때마다 공을 세워 인차 대부대의 지휘관으로 되었다. 한 번은 그의 부대가 일본군의 포위 속에 들어 전멸될 뻔한 일이 있었다. 포위를 돌파하는 과정에 수많은 사상자가 났다. 만순도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었다. 이 한 차례의 위기는 그를 단번에 비관론자로 만들어버렸다. 돌격할 때마다 아각 소리를 지르며 이리떼처럼 달려드는 일본군은 군율이 째이지 못하고 무장이 약한 반일부대의 사병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힘에 부치는 대상이었다. 게다가 왕가대장까지 따라다니며 도처에서 그의 부대를 녹여냈다. 만수는 깊은 산중에 토성을 쌓고 들어앉아 싸움을 전폐하고 주민들의 재물을 털어서 부대의 생계를 가까스로 유지해 나갔다. 인민들의 재물로 살아가자니 토비 근성밖에 늘어날 것이 없었다. 산속의 늙은 비장은 한숨과 우라 속에서 약담대로 세월을 보냈다. 만순의 부하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부대 생활엔 논덜머리가 나서 총을 집어던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어떤 사병들은 토비로 전락되었으며 어떤 사병들은 신기를 들고 위만군의 병영으로 찾아갔다. 지휘관들은 도박질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시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걸핏하면 매질을 하든가 쌍욕질을 해야 되는 지휘관들의 전행 때문에 상하관계는 사실 말이 아니었다. 만순부대는 괴멸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망초가 든 만순부대를 구원하는 길은 연합을 실현하는 길이며 연합에 의한 실전을 통하여 그들에게 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는 데 있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만순부대와의 제휴에 성공한 후 그들에게 인차 큰 성실을 하나 치지 않겠는가고 제기한 것이었는데 만순이 제꼭 응해 나서는 바람에 일이 순조롭게 풀리게 되었다. 김사령이 왕가대장을 저갈기는 것을 보고 내 수하의 장절들은 모두 탄복하였소이다. 김사령 부대와 함께 성실을 친다면 우리 아이들도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니 어서 작전을 짜주시오. 만순의 말이었다.
그는 우리가 로령과 신한차, 소강, 대영등지에서 거둔 성과를 몹시 부러워하였으며 그 전투들에 적용된 전법과 전술을 매우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만수는 저 멀리 춘추 전국시대로부터 중국 영장들은 지략으로 이기고 일본 사람들은 영맹으로 싸움을 하는데 김사령은 도대체 어떤 전법으로 싸우기에 연전연승하는가고 물었다. 나는 웃으면서 전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인들의 정신상태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만수는 김사령의 부하들은 모두가 영감무쌍한 강병이라는 것이 한눈에 알린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하나같이 영렬한 자들 뿐이니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긴 탄식을 하였다. 대장어른, 너무 상심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반일공동투쟁을 잘하면 그들도 얼마든지 영맹한 사병들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성씨를 치면 좋겠는지 그거나 골라보시죠. 내가 이런 말을 하자 만수는 손을 회회 내저으며 그것도 김사령이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그날 공격 대상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아키를 짓지 못하고 헤어졌다. 만수는 내심으로 무성현성을 쳤으면 하는 의향을 품고 있는 것 같았지만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다행스러웠다. 무성은 길림과 더불어 나의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정들고 때묻은 고장이었다. 무성은 만주 대륙의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현 소재지였다. 내가 무성에서 소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 고장에는 2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 하나도 없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다. 무성시가에 널려있는 수백 호의 집들은 대체로 초가마가리들이 아니면 오두막들 뿐이었다. 간혹 벽돌집도 있고 기와집도 있고 네모 본 듯한 목조 가옥도 있었으나 그것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가난이 줄줄 흐르는 그 초가마가리들과 오두막들을 내 몸의 한 부분처럼 사랑하였고 우리가 무시로 드나들던 소남문이나 두도성화강을 내 고향의 전경처럼 어디 가서나 애틋한 추억 속에 그려보곤 하였다. 나는 이 성시에서 일생의 나침판으로 된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 안았다. 그 유언을 안고 아버지의 영구를 따라 양지천 묘소로 향하던 때로부터 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묘소 주변의 풍경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백두산으로 진출하려는 우리의 전략적 의도를 관철하는 데서는 무성의 적을 제압하는 것이 여러모로 의의가 컸다. 나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무성을 쳐야 하겠다는 결단을 선뜻 내리게 되지 않았다. 우리는 만순과 헤어진 다음부터 조국 광복회 하부 조직들을 지도하는 한편 도처에서 적합한 공격 대상을 골라잡기 위한 성시 정찰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우리가 만순 부대와의 협동작전 준비를 한창 하고 있을 때 오이성 부대의 제1지대장 리홍빈이 대오를 이끌고 예고도 없이 불쑥 나를 찾아왔다. 지글지글 끓는 삼복도의를 무릅쓰고 먼 노정을 강행 돌파한 리홍빈의 얼굴은 땀에 떠 있었고 군복은 먼지와 소금 부엌에로 얼룩져 있었다. 리홍빈의 제1지대는 오이성 부대에서 전투력이 제일 강한 기간 부대의 하나였다. 리홍빈 자신은 오이성의 바른팔이라고 불리울 만큼 상관에게 충실한 사람이었고 또 그만큼 총애도 받는 능력 있는 지휘관이었다. 우리와는 걸쭉한 농질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구면이었다. 북만의 청구자에서 잠깐 만나보고 헤어진 오이성의 부대가 어떻게 되어 남하하는 인민혁명군 부대를 추적하여 무성에까지 나타났을까? 나를 김사령한테로 보낸 것은 어사령이 올시다. 영감의 말이 김사령 부대가 백두산 쪽을 향해 남하 행군을 하고 있을 터인데 어디서건 찾아내어 협동작전을 하라질 않겠습니까? 지대장은 먼 행군의 피곤도 무릅쓰고 한참 동안 신바람이 나서 어사령의 안부를 전하였다. 영감이 나보고 김사령 부대를 찾아가라고 할 때는 정말 막연했습니다. 내가 이 망망대해 같은 만주 땅에서 신출귀몰하는 김일성 부대를 어디 가서 찾는단 말입니까? 하고 말하니까 영감은 머저리 같은 게 무슨 걱정이 그리 많아. 뭐로 가도 좋고 기어가도 좋으니 총소리가 제일 높은 데로만 찾아가라고.
그러면 거기에 김사령이 있어 하더란 말입니다. 영감님 말이 참말 명언이었습니다. 이 만주천지에서 정서리가 그저 높은 고장이 바로 무성 일대더란 말입니다. 하긴 우리 부대가 여기서 매일같이 정서리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는 만순 부대와 함께 큰 송시를 하나 칠 계획입니다. 반대가 없다면 리형이 거느리고 온 지대도 이 작전에 참가시키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행운을 내가 마다할 리 있습니까? 오사령도 협동작전을 하라고 내 등을 막무가내로 떠밀어 보냈는걸요. 영감도 뒤처리를 하고 인차 우리를 따라오겠다고 했습니다. 만순부대와의 연합이 성공한 때에 리형빈의 지대까지 합세하고 보니 우리로서는 경사의 경사가 겹친 셈이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리형빈이 정령 인민혁명군을 덮자고 불언천리 우리를 찾아왔단 말인가. 청구자에서 우리를 만났을 때 오이성은 자기를 반일군 전방사령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주보종의 처사를 몹시 원망하면서 의기소침한 기분에 쌓여 있었다. 그때만 해도 그는 우리와의 합작에 대해서는 별로 화제에 올리지 않았었다. 주보종에 대한 우람한 토로하던 오이성이 김일성 공산당하고는 죽을 때까지 통일전선을 해야겠다면서 리홍빈을 우리한테 파견한 것은 우리에 대한 지지와 변함없는 믿음의 표시였다. 왕동님이 소련을 거쳐 관내로 들어간 후 비록 일시적으로 동요하기는 하였지만 오사령이 통일전선의 대의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와의 합작을 시종일관하게 추구해온 것은 참으로 경의를 표할 만한 일이었다. 때마침 만순도 와 있어 리홍빈은 그날 신들매를 풀 사이도 없이 협동작전 토의에 참가하였다. 우리는 공격 대상 문제를 다시 협의하였다. 나는 후보지로 몽강을 비춰보았다. 몽강은 1932년 여름 통화의 양세봉 부대에 갔다가 돌아올 때 한 달가량 머물러 있으면서 대오를 느리고 지하 조직을 복구하던 고장이었다. 발판도 있고 파악도 충분한 고장이어서 싸움만 벌리면 손쉽게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 만수는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하면서 달가워하지 않았다. 설사 이기고 돌아온다 해도 귀한 도상에서 포위해 둘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무성현성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 김사령, 무성을 칩시다. 리홍빈도 주먹을 움켜쥐고 경로해서 부르짖었다. 그가 무성을 치자고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다. 리홍빈은 앵목을 떠날 때 우리의 행처를 알아내려고 무진흥이라는 중대장을 먼저 적으로 파견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임무수행 도중 무성헌병대에 체포되었다. 적들은 무성에 온 목적과 접선 대상이 누구인가를 대라고 그를 강박하였다. 무진흥은 그 문서에 침묵으로 대답하였다. 헌병대의 악마들은 고문을 하다 못해 그의 입안에 끓는 물을 부어놓았다. 입안과 목 안의 가죽은 삽시간에 익어서 문드러지고 입술도 온통 물퉁이로 되었다. 그래도 그 강인한 중대장은 절개를 굽히지 않고 무언으로 항거하였다. 적들은 끝내 무진홍을 통비분자의 죄명을 쓰고 옥류되어 있던 무성지구의 애국농민들과 함께 무성 북쪽 변두리에 끌어내다가 총살하였다. 그런데 총알은 이 중대장을 면바로 맞히지 못하고 빗나갔다. 남의 시체 위에 쓰러져 있는 그를 어느 귀인이 오보다가 청상까지 치료해서 부대에 돌려보냈다. 이 불사신 같은 중대장이 입을 통하여 무성지구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군경들의 살인 흑막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리홍빈은 무진웅이 헌병대에 갇혀 있을 때 보고들은 몇 가지의 살인 진상을 추려서 말해주었다. 왕가대장이 죽은 다음부터 일제 군경들은 통비분자 색출의 밑에 성문을 봉쇄하고 그 성문으로 드나드는 주민들에게 출입증을 발급하는 노름을 하였다. 증명서 기일이 지났거나 증명서가 없이 성안 출입을 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다가 고문을 했고 반항자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었는데 그 살인 방법이야말로 고금의 어느 역사에서도 볼 수 없는 혹독한 것이었다. 놈들은 성문에서 단속된 사람들을 서문다리 부근에 있는 여관에 가두었다가 신새벽이면 서문 밖 두도성화강변의 늪가에서 시참을 해서 죽이었다. 시참이란 군인기지를 키운다고 하면서 시퍼런 칼로 산 사람의 목을 쳐서 생피를 보게 하는 귀축도 치를 떨 백정행위의 일종이다. 시참한 시체들은 두도성화강변의 늪 속에 쳐놓았다.
훗날 무성 사람들이 그 늪을 살인항이라고 부른 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이다. 적들은 시참의 비밀을 유포시키는 사람들도 제때 색출해 내어 꼭 같은 방법으로 처용하였다. 그들의 시체도 역시 살인항에 수장되었다. 나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의 피가 끓어번지었다. 무성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정성으로 깨뜨리거나 처연으로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었던 생각이 한갓 부질없는 연민에 불과했다는 자책이 머리를 호되게 때리었다. 사실 무성은 림강 장백과 함께 백두산 주변의 여러 성시들 가운데서 적들이 각별히 중시하고 있는 군사여충지의 하나였다. 일제는 무성을 동변도 치안 숙정의 중심 거점의 하나로 삼고 여기에 관동군, 위만군, 경찰대 등 수많은 무력을 주둔시키고 있었다. 실전에서 단련되었다고 하는 다카하시의 정예 부대도 무성 현성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런 것만큼 무성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는 것은 백두산 지구를 우리 손에 장악하는 데서 의의가 컸다. 무성 현성에 도사리고 있는 간악한 적들을 쓸어눕히고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주자. 지역 같은 성곽 안에서 시참의 세례를 받고 있는 무관 사형수들을 구원하자. 어디에서인가 이러한 피해 절규가 끊임없이 울려오는 것 같아 나는 마음을 진정할 길이 없었다. 무성부터 찍어보자. 나와 눈물겨운 인연을 맺고 있는 이 성시에서 무관 사람들이 일본도에 맞아 매일같이 죽어가는데 이런 비극을 지촉에 두고 몽강으로는 왜 간단 말인가. 무성을 치면 이거장 사람들의 원한도 풀어줄 수 있고 반일 부대들과의 통일전선도 튼튼한 초석에 올려 세울 수 있으며 백두산 지구도 보다 손쉽게 장악할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싸움이 아닌가. 나는 무성현성을 치는 것이 이 성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반가운 인사로 되고 이거장 사람들에게 내가 바칠 수 있는 가장 열렬하고도 진실한 사랑의 표시로 된다고 고쳐 생각하였다. 그래서 나는 무성을 공격하여 백두산 서북부 일대를 장악하는 데서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을 것을 결심하였다. 공격 대상지에 대한 합의를 본 다음 우리는 무성시가에 대한 세밀한 정찰을 재차 조직하였다. 나는 정찰 자료를 종합해보고 우리가 매우 힘겨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것을 예감하였다. 무성현성의 방어시설은 우리가 예견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였다. 만주의 모든 성시들이 다 그러하듯이 무성도 견고한 토성과 포대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있었다면 성문 보초를 담당한 위만군 중대가 우리의 영향하에 있는 중대라는 것이었고 내가 무성시가를 잘 안다는 것뿐이었다. 그 중대 안에는 우리 부대의 정치공작원들이 꾸려놓은 반일회 조직이 있었다. 반일회를 책임지고 있는 왕부중대장은 우리가 성시를 공격하기로 되어 있는 시간에 믿을 만한 조직성원들로 보초를 세워두었다가 성문들을 일시에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우리는 작전회의를 열고 각 부대들의 전투 임무를 분담하였다. 우리 부대가 맡은 전투과제는 동산포대를 점령하는 것과 대남문, 소남문 방향으로 공격하여 성 안의 적을 소멸하는 것이었다. 반일 부대들은 동문과 북문 방향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현성 방어에만 매달리고 있는 적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 우리는 인민혁명군의 소부대들을 파견하여 전투 전날 성수진과 만량하를 칠 것도 계획하였다. 그만하면 작전 준비가理想적인 수준에서 진척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전투가 우리 연합군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었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무성현성 전투는 첫걸음부터 엄중한 난관에 봉착하였다. 그 주되는 이유는 반일 부대들이 지정된 집결 시간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인 데 있었다. 리홍빈 부대가 지나친 열성을 내어 집결 지점인 점창구에 들리지도 않고 동문으로 직행한 데다가 만순휘하의 부대까지 약속된 집결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의 애를 말렸다. 연락병을 보낸 다음 1시간 남아 기다렸으나 만순의 부하들은 점창구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공격 날짜와 공격 시간은 우리가 단독으로 정한 것도 아니었다. 만순 이하 모든 반일 부대의 두령들과 함께 기흉 화복의 조짐들을 충분히 토론하여 정한 날짜였고 시간이었다.
반일부대 지휘관들은 날짜를 정하는 데서도 미신의 구속을 많이 받고 있었다. 리형빈 지대장은 공격 날짜와 시간이 어떤 숫자로 구성되는가 하는데 웬심을 썼다. 음양론에 의하면 짝수는 음이고 헛수는 양이므로 모든 중대사들은 1, 3, 5, 7과 같은 헛수로 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야 좋은 운수를 타게 된다는 것이 리홍빈의 지론이었다. 그런데 음양론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우리가 우연하게도 전투 개시 시간을 17일 새벽 1시로 정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음력 7월 초 하는 날이어서 리홍빈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었다. 부대의 일부 역량을 데리고 첨창구에 먼저 도착한 만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돌아가다가 모두 두 손을 합장하고 동쪽 하늘을 향해 무슨 주문 같은 것을 웅얼웅얼 외우게 하였다. 천지신령의 도움이라도 받아보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각 부대의 지휘관들은 만순 부대가 배신행위를 했다면서 늙은 두령을 마구 몰아댔다. 만순의 얼굴에서는 진땀이 고랑을 지어 흘러내렸다. 나는 그 늙은 두령이 남들의 눈총을 받으며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측은해지는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그 순간에는 이상스럽게도 만순의 책임을 따지고 싶은 생각보다 그를 변호해주고 싶은 생각이 더 났다. 사실 이번에 연합작전을 성사시키는 데서 만순만큼 큰 열의를 보인 사람은 없었다. 또 만순처럼 장발적인 의견을 많이 내놓은 사람도 없었다. 그는 자기 부하들에게 작전 시간과 작전 규율을 엄수할 때 대하여 여러 번 강조하였다. 그것은 반일부대와의 공동전선을 그토록 중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커다란 지지로 고무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인민혁명군과의 연합을 위해 일선에서 그토록 사심없는 노력을 해오다가 실천상에서는 작전의 전개에 지장을 주게 된 거기에 나로 하여금 만순을 동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 민망스러운 부조화가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나 자신도 그 누구를 동정하거나 가련하게 여길 처지가 못 되었다. 시간이 한 초 한 초 흘러갈수록 이 싸움의 총지휘역을 수행해야 하는 내 가슴은 안타까움으로 하여 저여들었다. 수백 차례에 걸치는 전투를 했다고 하지만 이때처럼 초조하고 당황해진 적은 없었다. 나는 작전회의에서 시간 엄수 문제를 두고 역점을 더 찌고 강조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다. 그 회의에서 내가 각별하게 힘을 넣어 지적한 것은 성시 주민들의 생명재산을 침해하지 말며 군민관계에 오점을 남기지 말 때 대한 것이었다. 나는 동령현성 전투 때 반일부대의 사병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그런 유의 비행이 여기 무성 땅에서 두 번 다시 재현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며 또 그것을 용인할 수도 없었다. 만순 부대의 지각, 그것은 사실 우리가 별로 걱정을 하지 않던 문제였다. 중시하지 않았던 문제여서 오히려 충격은 더 컸다고 본다. 전투의 운명을 비틀어 놓을 수 있는 이 비상사고로 하여 우리 앞에는 임기응변의 대응책을 취하든가 아니면 싸움 자체를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될 심각한 정황이 조성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모처럼 마련된 작전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싸움을 포기하게 되면 연합작전을 앞에 두고 달아오른 반일부대 병사들과 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될 수 있었다. 만순부대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은 약담배 때문이었다. 그 부대의 지휘관들과 사병들 속에 아편 중독자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 많은 아편 중독자들이 아편을 빨지 못하여 행군 속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공동작전의 승리를 위하여 할 수 없이 행군 중에 있는 만순 부대에 아편을 보냈다. 만일 우리가 아편을 보내는 비상대책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노상에서 하루해를 다 보내고 말았을 것이다. 앵목현성 전투를 치른 후 왕윤성이 나에게 연합작전에서 반일 부대들이 비교적 싸움을 잘한 것은 아편덕이었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것을 농으로 받아들였었다. 만순의 부하들이 아편을 빨지 못하여 행군 속도를 보장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으니 그때 그 말이 농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부대들이 예정시간보다 훨씬 늦어 집결 장소에 도착하였다. 기본 부대를 인설한 연대장은 맨 나중에야 헐떡거리며 만순 대장 앞에 나타나 때늦은 도착 보고를 하였다. 만순은 싸창을 빼들고 그 연대장을 쏴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나는 그 순간처럼 약담배의 해독성을 뼈저리게 느껴본 적은 없었다.
그때의 그 절박한 체험은 훗날 우리로 하여금 유격대에서 아편 중독자들에게 총사령을 적용한다는 극단적인 규정까지 작성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수백 년 역사를 자랑하던 고색 창연한 전국의 기와장들의 망조가 어리고 석가래가 허물어져 내리기 시작한 것도 이 아편 때문이라고 한다. 한때 총국은 자기 나라의 아편을 밀수하는 영국과 두 차례에 걸치는 아편 전쟁까지 하였다.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이 청나라에까지 흘러들어와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아편 중독자로 만들어버렸다. 그 대신 막대한 양의 은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영국은 아편 장사로 폭리를 얻었다. 림측소를 비롯한 청나라의 선각자들은 인민들과 함께 아편 밀수를 반대하여 영국 침략자들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항전은 치열했으나 통치계급의 배신적인 행위로 인하여 청나라는 영국 사람들에게 자기 영토의 한 부분인 홍콩을 떼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결국은 아편이 중국을 먹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아편은 19세기에 이어 20세기의 중국 국민에게 정왕조가 남겨놓은 최대의 수치이고 아픔이었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도 만주지방에서는 아편이 대량적으로 밀매되고 있었다. 돈푼이나 있는 부자들, 벼슬아치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내일의 생계를 기약하기조차 어려운 일반 서민들 가운데도 아편을 빠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콧물을 졸졸 흘리며 흐리멍텅한 눈으로 세상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아편 중독자들을 대할 때마다 나는 우방인민이 당하고 있는 피눈물에 장구한 순환사를 돌이켜보며 가슴 아픈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모든 부대들이 목에서 쇳비린내가 나게 급보로 행군을 다그쳤으나 그것은 행차 뒤 나발이었다. 성문들 앞에서 약속된 신호를 기다리며 보초를 서던 위만군 중대의 반일의 성원들은 교대 시간이 되자 기관청의 기관실에 모래를 쓸어 넣고 초소에서 철수하였다. 성문을 은밀히 열고 성 안에 돌입하여 적들을 일격에 섬멸하려던 우리의 작전 계획은 시작부터 뒤틀어졌다. 솔직히 말하여 그때 나는 전투를 단념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하였다. 그런 정황에서는 오히려 전투를 다른 날로 미루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피에 젖은 무성시가를 눈앞에 두고 싸움을 단념하기에는 우리의 적개심이 너무도 강했고 백두산 지구의 장악을 위해 그 싸움에 건 우리의 기대가 너무도 큰 것이었다. 만일 우리가 1800여 명이나 되는 병력을 가지고서도 성시를 치지 못하고 물러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세상은 우리를 보잘것없는 오합지졸의 무리라고 비난할 것이 아닌가. 반일 공동전선의 대인은 비누거품과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며 장차 백두산에서 울리려는 우리의 정성이 무맥한 것으로 될 수 있었다. 나는 비록 정황은 어렵게 되었지만 우리가 선봉에 서서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모처럼 마련된 작전을 승리로 이끌자고 인민혁명군 지휘관들에게 호소하였다. 무성현성 전투의 서막은 이처럼 복잡한 곡절을 겪었다. 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내가 공격명령을 내리기 바쁘게 동산포대를 단숨에 점령하고 소남문 방향을 향해 돌진하였다. 반일부대 병사들도 북문과 동문 쪽으로 진공하였다. 소남문 앞거리에서는 백병전이 벌어졌다. 성문으로 육박하는 아군을 향해 포대의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소남문 가까이에 지휘처를 정한 나는 그 기관총 소리에 귀가 멍멍해질 지경이었다. 인민혁명군 부대들은 기관총 준대의 엄호를 받으며 성문을 까부시고 시내로 돌입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대원들이 육탄으로 첫 돌파구를 열어놓은 그 시각에 북문을 공격하던 만순 부대가 적의 포성에 질겁하여 퇴각한다는 연락이 날아왔다. 나는 리동학 중대장에게 급히 중대를 데리고 북문 쪽에 가서 만순 부대를 도와주라고 명령하였다. 조금 후에는 동문을 담당했던 리홍빈의 부하들이 반격해오는 적을 막지 못하고 뒤로 밀리기 시작한 탓으로 동문을 나선 적들이 모조리 소남문 쪽으로 밀려오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전광이 책임진 서부대가 만량하 습격 전투를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보고까지 날아들어 내 마음을 어수선하게 하였다. 리우인즉 두도 송화강 물이 불어나 건널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북문을 공격하던 만순의 부하들이 뒤로 한꺼번에 밀려난 원인은 포소리에 놀란 것 때문만이 아니었다.
만량한 습격을 단념하고 돌아오는 아군의 한 부대를 적의 증원군이 밀려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앞뒤로 타격을 받을 것 같아 지레 겁을 먹고 꽁무니를 뺀 것이었다. 만순 부대의 공격 서열이 설화장으로 되자 그 여파가 이측에까지 미쳐 리홍빈 부대도 풍지박산이 되었다. 전광이 습격 전투를 포기하고도 제때 보고하지 않은 후과는 이처럼 전반적인 전투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었다. 전국을 미처 수습하지도 못하였는데 벌써 날은 푸름푸름 밝아오고 있었다. 정황은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불리해지고 있었다. 이때 리홍빈이 나에게로 달려왔다. 사령님, 판이 굴러진 것 같습니다. 이 이상 어물거리다가는 전멸을 당합니다. 리홍빈이 바라는 것은 즉시에 총퇴각하자는 것이었다. 아하, 끝장이로구나. 그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밝아오는 새벽 하늘을 쳐다보며 절망적으로 부르짖었다. 나는 리홍빈의 어깨를 움켜쥐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지대장, 너무 낭망하지 마시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싹 차리고 화를 복으로 만들어야 하오. 복 속에 화가 숨어있고 화 속에 복이 숨어있다고 하지 않소. 내가 리홍빈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화를 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특별한 묘안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었다. 나는 반일 부대들이 퇴각을 시작한 이 기회에 유인전술을 써서 주도권을 잡아야겠다는 결심을 굳히었을 뿐이다. 정황이 불리해지는 경우 적을 성문 밖으로 유도하여 골짜기에 몰아넣고 포위 소멸한다는 것은 유격활동의 전술적 원칙이기도 하였지만 우리가 미리부터 준비해놓은 복선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유인전술은 야간에 적용해야만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우리 앞에는 날이 완전히 밝기 전에 전장에서 철수하든가 아니면 정면 돌격의 방법으로 결사전을 벌리든가 하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인전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품은 다음에도 인명피해가 두려워 퇴각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 하늘이 우리를 돕는 기적이 생기었다. 현성과 그 주변에 갑자기 짙은 안개가 서리면서 한 치 앞도 가려볼 수 없는 천지조화가 일어난 것이다. 나는 각 부대들의 흩어진 병사들을 이끌고 동산과 서마로 끝 응선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적들은 퇴각하는 아군을 미친 듯이 따라왔다. 우리가 동산을 오르기 시작할 때 그 산 중심 돌출부의 잔루목에서 한 방의 총소리가 울려나왔다. 나는 불안을 느끼며 걸음을 멈추었다. 전투 후에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떼어둔 7 내지 8명의 여대원들이 그 잔루목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아군의 주 퇴각 방향이 동산이라는 것을 탐지한 적들은 잔루목을 앞질러 차지하고 우리 지휘부와 주력 부대를 양쪽에서 타격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았다. 잔루목에서는 총소리가 더 자지러지게 들려왔다. 우리의 여대원들이 적의 대부대와 치열한 화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나는 전령병을 시켜 잔루목의 형편을 알아오게 하였다. 전령병은 사령부의 안전을 위하여 잔루목을 피로써 지켜내겠다는 김학실, 김정숙 동무들의 결의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사실 이날 우리 지휘부는 잔루목을 영웅적으로 지켜낸 여대원들에 의해 구원되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적을 막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적들보다 먼저 동산으로 오르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 여대원들과 함께 우리 부대의 7년대 4중대는 결사적으로 동산을 사수하였다. 잔루목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7년대 주력은 자욱한 안개를 이용하여 동산 남쪽 고지에 긴 내복진을 폈다. 반일 부대들도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 능선을 차지하였다. 그때야 주력의 철수를 엄호하던 중대는 적들을 유인하면서 안개 낀 골짜기로 깊숙이 철수하였다. 그들도 나중에는 골짜기 막바지에 있는 산등성에 올라 감쪽같이 매복하였다. 시참으로 악명을 떨친 다카하시 부대는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는 죽음의 함정 속으로 모조리 끌려 들어왔다. 승패는 이미 결정된 셈이었다. 우리는 산에서 내리쏘고 적들은 골짜기에서 올리 쏘는 화력전이 얼마 동안 하늘 땅을 진감하였다. 다카하시의 사병들은 만순이 영맹의 전법이라고 말하던 그런 악독한 전술로 파장식 돌격을 들이댔으나 매번 죽음만 남기고 물러서곤 하였다. 돌격이 운을 내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총질을 멈추고 산기슭에 붙어 증원부대가 오기를 기다리었다. 나는 반돌격 명령을 내리었다.
유창한 나팔소리와 함께 매복진에서 뛰쳐 일어난 아군 용사들은 적들을 닥치는 대로 쓸어눕히었다. 백병전의 선두에는 연길감옥이란 별명을 가진 7년대 분대장 김명주가 서 있었다. 김명주는 5.37 폭동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어 연길감옥에 수감되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옥내의 지하조직 성원들과 함께 5년 동안에 6번이나 탈옥을 시도하였다. 더 길어 전옥을 까눕히고 탈옥에 성공한 주인공이 다름 아닌 김명주였다. 전우들이 그에게 연길감옥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은 이런 사연 때문이었다. 김명주에게는 연길감옥이라는 별명 외에 칠성자라는 별명이 하나 더 붙어 있었다. 그는 7번 큰 전투에 참가하여 7번 큰 공을 세우고 부상을 당하였는데 전우들은 이 사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그에게 칠성자라는 별명을 붙였다. 칠성자란 탄알 7발을 재우게 되어 있는 권총이다. 김명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부대의 사자였다. 김명주가 연길감옥에서 탈옥투쟁을 할 때 그를 희생적으로 도와준 8년대 중대장 여영준도 이 전투에서 칠성자 못지않게 잘 싸웠다. 김명주와 여영준은 투쟁 속에서 우정을 맺은 딱 친구였다. 유격대의 여장군 김학실은 시정 2눈을 부릅뜨고 기관총을 쏘았다. 왜 한눈을 감지 않느냐고 전우들이 묻자 그는 외놈의 더러운 상통을 똑바로 보려고 그런다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그가 기관총을 휘두를 때마다 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무리로 나가 넘어졌다. 김학실은 이날 날창을 뽑아들고 육박전에도 참가하였다. 김정숙이 양선에 싸창 한 자루씩 거머잡고 기관총으로 연발 사격을 하듯이 불질을 하여 10여 명의 적들을 쓸어눕혔다는 일화도 무성현성 전투가 빚어낸 것이었다. 아편 때문에 싸창 맛을 볼 뻔했던 만순인의 연대장은 적탄이 빗발치는 바위 위에 올라서서 구령을 치며 연대를 지휘하였다. 모든 단일부대가 이날은 실력을 충분히 과시하였다. 다카하시의 정예부대는 동산골짜기에서 전멸을 면할 수 없었다. 이 비극적인 사태는 그날 오전 중으로 관동군 사령부에 보고되었다. 훗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보고 알게 된 데 의하면 그때 신경 비행장에서는 무성 주둔군을 지원하려고 폭탄과 탄화를 만지한 군용기들이 떠올랐고 통화, 환인, 사평가 등지에서는 증원부대가 긴급히 출동하였다. 중강진 수비대도 무성으로 급파되었다. 아마 다카하시도 라자구의 문용장처럼 상급에 굉장히 과장된 통보를 날렸던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처럼 방대한 증원 무력이 산지 사방에서 무성을 향해 그처럼 소란스럽게 모여들 수 있었겠는가. 다카하시를 구원하기 위한 적의 병력은 림강, 장백, 몽강을 비롯한 인접 효원들에서도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비상한 속도로 추진된 이 발광적인 수습책도 다카하시를 함정에서 건져내지는 못하였다. 8월 17일 오후 일부 증원대들이 무성에 들이닥쳤을 때는 벌써 승패가 결정된 뒤였다. 우리가 진지수색을 끝마치고 깊은 수림 속으로 철수해 가고 있을 때 신경에서 날아온 적기들은 우리 선에 의하여 파괴된 동산포대와 현성 부근의 주민 가옥들의 눈먼 폭탄들을 마구 내리던지었다. 김사령, 저놈의 비행기들도 사령의 최면선에 걸려든 게 아닙니까? 미친 듯이 급강하하는 폭격기들을 깨고서 왔는 길로 바라보며 만순이 하는 말이었다. 나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무성현성 전투의 목적이 훌륭하게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만순의 앞에서는 전리폼들을 한 짐씩 가득 진 수백 명에 달하는 그의 부하들이 연대장의 인설하에 개선장군들처럼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아편 부족 때문에 집결 시간조차 지키지 못하여 작전에 막대한 혼란을 주었던 사람들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들의 표정과 걸음걸이는 일변하였다. 반일부대의 행군대회에서는 웃음소리가 연달아 일어났다. 우리가 이런 전투를 계속하면 저 사람들이 능히 약담배도 끊어버릴 것 같습니다. 나는 만선에게 그 대오를 손짓해 보이며 신심에 넘쳐 말했다. 부탁인데 연대장을 용서해주지 않겠습니까? 만선은 그 말을 듣자 눈물이 글썽해졌다. 김사령, 고맙소이다. 사실 그것은 내가 사령님에게 해야 할 부탁이었으다. 사령님은 그 말씀 한마디로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준 셈입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도 사람 구실을 할 것 같수다.
나도 어이성처럼 김사령하고는 죽을 때까지 통일전선을 하겠소이다. 확실히 무송현성 전투는 동령현성 전투나 라자그 전투와 마찬가지로 반일부대 장정들에게 사상개조의 길을 열어준 충격적인 사변이었다. 그들은 이 전투를 치르고 나서 처음으로 통일전선의 맛을 알게 되었다. 실천이란 언제나 리론보다 더 생동하고 확고한 믿음을 주는 법이다. 반일부대들과의 통일전선에 대한 우리의 사상과 리론은 빈 말공부가 아니라 진리이며 진실이라는 것이 무성현성 전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증되었다. 무성현성 전투는 전술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심각한 교훈을 많이 남겼다. 나는 그때까지 숱한 싸움을 치러왔지만 이 전투처럼 그렇게 정황 변동이 심한 전투는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하였다. 전쟁에서는 대체로 적들의 움직임에 따라 정황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무성현성 전투에서는 우리 측의 불찰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였고 그것으로 하여 일시적인 혼란도 조성되었다. 전투 정황에 뜻하지 않은 변동이 생기고 장애가 가로놓일 때일수록 지휘관은 강철 같은 의지와 담력을 가지고 냉철한 사고력을 발동하여 조성된 정황에 대처하여臨機응변의 방법으로 침착하게 역경을 헤쳐나가야 한다. 국가의利益을 수호하기 위한 대적투쟁에서나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나 이런 요구는 불가피하게 제기된다고 생각한다. 정황 변동에 능란하게 대처하며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결심을 신속히 하는 것은 모든 지휘관들이 한결같이 지니고 있어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 나는 무성현성 전투 결과를 두고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털어놓고 말해서 우리는 그 싸움의 승리가 가지는 군사 실무적 의의보다도 정치적 의의를 더 중시하였다. 반일부대와의 공동전선을 강화한 것, 백두산 서북지구를 우리 선에 더 확고히 장악한 것, 그 승리의 정치적 의의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여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소멸한 적병력 수와 전리품의 수량 같은 것은 나의 기억에 크게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조금 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